세제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언제 안에 파는 게 제일 이득일까요? 실거주를 하시면서 부득이 이게 시세가 많이 올라가서 초고가 주택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그 금액 한도가 적용되기 전인 매도를 하시는 게 가장 전략적인 매도라고 보여집니다. 여러 가지 매물들이 시장에 좀 한시적으로는 많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주택을 취득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 기회를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점옥 신한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부단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점옥입니다.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는 이 세제 개편안 취지를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이제 집은 바잉하는 게 아니라 리빙하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먼저 이번 개편안 좀 총평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 세제 개편안 상세 페이지가 약 257페이지 정도에 달할 정도로 상당히 방대한 부분이 개편이 이루어졌었는데요. 전체적으로 톱아보면 이제 우리가 그동안 폭넓게 진행해 오던 비과세나 감면들, 우리가 비효율적으로 운영됐었던 조세 지출도 우리가 일몰 삭제하면서 우리가 재정 건전성도 확보를 했다라는 측면에서는 이제 의미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리고 가장 이제 관심이 많으셨었고 그동안 말이 많았었던 부동산 세제 개편 쪽이 대폭으로 우리가 개편이 이루어졌는데요. 우리가 일률적으로 이번에 개편 같은 경우에는 뭐 일률적으로 증세, 감세로 정의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그동안의 주택 수로 우리가 기준을 정해왔었던 것들이 실거주와 자산 가치 쪽으로 우리가 구조나 과세 대상 기준 그 패러다임 자체가 전환이 됐다라고 볼 정도로 대대적인 개편이었다는 점에 좀 의미를 좀 두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제 개편안을 보면 지금 우리가 8월 3일 날 발표된 내용은 실제로 확정된 법령이 아니고 지금 정부의 일반적인 개정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입법 예고 기간이나 우리가 국회 심의, 입법 과정을 통해서 실제적으로는 수정되거나 추가되는 사안들도 있어서 최종적으로 입법 과정에서 어떻게 확정이 될지는 좀 추이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개편안에 워낙 방대한 내용이 있어서 뭐 보면서 좀 어렵다는 말씀들도 많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게 우선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법 개정까지 실제 어떻게 되는지까지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부단장님 말씀 중에 패러다임이 바뀌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던데 실제로 이 개편안에 대한 평가들을 보면 종합부동산세, 뭐 양도세처럼 오랫동안 유지되어 온 어떤 과세 체계가 아예 대대적으로 달라졌다. 제대적으로 손질했다 이런 평가들이 나오는데 이 정도의 어떤 변화는 좀 예상하셨던 건가요? 그 대통령 대국민 토론회나 이제 회의 내용이 보도가 되면서 부동산 세제 관련해서 대대적인 개편이 있을 거다라는 예상은 이제 저희가 실무적으로 해 왔었는데요. 그 방향성에 대해서는 세율이나 단순히 규제 카드에 대한 사용 정도로만 예상을 해 왔다가 이번에 개편한 내용을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구조의 변화, 정말 틀을 새로 짜는 형식의 개편이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민을 많이 하신 흔적이 보인다. 제가 이번에 그 경력으로 보면 한 22년 매년 세법 개정안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세법 개정안을 보면서 한간에는 좀 성의가 없다 생각이 될 정도로 단순하게 이렇게 규제 카드만으로 이렇게 세법을 개정해 왔었는데 이번에는 구조나 이제 실거주 그리고 자산 가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과세 형평이나 그리고 공평과세 이런 쪽으로 좀 고민을 많이 하셨었던 흔적들이 많이 보이기는 했었습니다. 네. 20년 넘게 이제 세제 개편안을 쭉 보셨다고 하니까 이번 개편안이 이제 다주택자한테 예전에 징벌적 뭐 수준의 과세를 물렸다고 이제 평가되는 문재인 정부 시절이랑 이제 비교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실제로 오랫동안 보셨으니 당시 문재인 정부 때의 세제 개편안과 지금과 봤을 때 좀 어떤 게 같고 어떤 게 다르다고 보시나요? 일단 공평 과세와 과세 형평성으로 부동산 투기 세력을 좀 억제하고 그리고 시장을 좀 안정화하겠다라는 정책 방향에 있어서는 공통점
부분적인 면이 있다. 그렇지만 정책 방향은 공통적이지만 그 방향을 이루는 방향성은 완전히 차별화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우리가 지금 그 부동산을 등기하지 않고 양도하는 경우에 우리가 미등기 전매라고 하는데, 미등기 전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실명법 그리고 부동산 등기 절차법 위반입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에서도 우리가 미등기 전매에 대해서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고 세율도 70%,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77%의 세율을 적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과거 정부 때 우리가 다주택자에 대해서 실제로 조정 대상 지역 내의 3주택자 양도의 경우에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하지 않았고, 실제로 과세 표준이 10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5%의 30% 세율 중과, 그러면 지방소득세까지 하면 실질적으로 82.5%의 세율을 적용을 받았었거든요. 거기다 지난 정부 때에는 보유세도 올라가면서 우리가 양도세도 일부 기간 동안의 유예 기간은 있었지만 그 유예 기간이 상당히 짧았기 때문에 거의 퇴로가 없다라고 이제 시장에서 많이 받아들였었는데요. 그때는 거의 다주택자에 대해서 우리가 징벌적으로 이렇게 과세를 한다. 우리가 다주택자 조정대상 지역 양도권에 대해서 거의 미등기 전매에 준하는 수준으로 그런 시각으로 보고 있구나, 인식하고 있구나, 이런 개념이었었다면, 올해 개편안 같은 경우에는 다주택자 중과의 경우에도 한시적으로는 이제 우리가 중과 유예를 해주고 단계적으로 인상을 하면서 우리가 종합부동산세에서도 약간의 유예를 적용을 하고, 여기에 이제 재산 가치에 따라서도 1세대 1주택자라 하더라도 재산 가치의 상승에 대해서도 반영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단순히 뭐 증세, 카드라기보다는 정말 그 과세 구조에 대한 방법론적인 부분에서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문재인 정부 때는 다주택자를 출구 없이 퇴로 없이 코너로 이제 압박만 했다면, 이번 개편안은 뭔가 압박하되 또 이제 퇴로도 열어준 그 측면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부동산 세제 원래도 어려운데 개편안을 보면 더 어려워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하나씩 좀 살펴볼 텐데요. 우선 종부세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자, 종부세는 자, 우선 당장 내년부터 종부세를 내는 그 집값 기준은 어떻게 달라지는 건가요? 실제로 내년에는 실거주하시는 경우에는 공제 금액이 올해 12억에서 14억으로 이제 공제 금액이 인상되는데요. 공제 금액의 인상에 따라서 내년에는 공시지가 14억 이하 정도, 시세 20억 이하의 분들은 사실상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 처리가 되시고요. 20억이시지만 우리가 실제로 뭐 살고 있지 않으시다, 비거주하신 분들이다라고 하신다라면 올해 같은 경우에 뭐 동일하게 뭐 그 정도 수준에서, 그런데 그 이후에는 좀 더 이제 부담을 하시게 되시는 거죠. 만약에 뭐 10년 보유만 하시고 거주를 안 하셨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20억이신 분들이라고 하더라도 7년에 한 75만 원, 뭐 우리가 그 이후에 28년도에는 한 140만 원 정도 대략적으로 계산을 했을 때 그 정도의 세부담이 있으시고요. 만약에 비거주하시는 분들이다라고 하시면 1세대 1주택자 하신 분들은 시세 한 15억 정도 예, 가지신 분들은 27년에 과세 대상에서 이제 제외 처리가 되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종부세를 결정하는 요인들이 좀 어떤 것들이 있고 이번 개편안에서 어떻게 달라졌는지 좀 주요한 내용들 좀 한번 짚어주세요. 종부세를 인상시키는 그 4개의 축이 있는데요. 일단 공시가격, 그리고 우리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그리고 세율, 그리고 우리가 세부담 상한액을 들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공시가격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국토부에서 매년 공시를 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서울 평균 한 18.7%, 그리고 강남 3구 같은 경우에 24.7%가 이미 인상이 되어서 보유세 이제 인상이 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었고요. 거기다 이제 우리가 공정시장가액 비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대통령령에 80%로 이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시장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20% 범위 내에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현행 60%를 우리가 적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27년도에는 70%, 그리고 2028년도에는 우리가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이라면 1세대 1주택자를 제외하고는 80%로 단계적으로 인상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세율적인 측면인데요. 그
그 세율적인 측면도 우리가 시세 과세 표준 기준으로 6억 초과분부터 우리가 세율 인상이 지금 예정되어 있고요. 실제로 2028년에는 우리가 과세 표준이 12억을 초과하시는 경우에는 지금 현재의 다주택자 중과세율에 준하는 세율을 적용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세부담 상한 같은 경우에는 종합부동산세 같은 경우에는 보유세이기 때문에 보유세는 보유하기 때문에 내는 세금인데 다른 여러 가지 요건들이 갑자기 급상승을 하게 되면 보유를 하기 위한 세금을 내기 위해서 집을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이거 이상은 올리지 마라는 게 세부담 상한인데요.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지금 150%로 지정이 되어 있고요. 과거에는 3주택자 이상의 경우에는 300%를 적용을 받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실제로 이번에 개편안에는 200%로 주택 수에 상관없이 200%까지 이제 인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네 가지 요소가 지금 단계적으로 모두 다 인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장 상황이 지금과 동일하게 계속적으로 이제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 보유세 증가는 좀 그 예정되어 있는 현실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앞에서도 이제 가격, 이 종부세를 내야 되는 대상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종부세를 결정하는 네 가지가 다 오르는 상황에서 또 이제 거주 여부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어떤 부분 때문에 이 비거주냐, 실거주냐에 따라서 좀 세금이 달라지게 되는 건가요? 지금 현행 종합부동산세에서는 실질적으로 거주 여부를 불문하고 주택 수에 따라서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12억 원을 공제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개편안에 나와 있는 2027년도에는 14억 원 공제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비거주하시거나 다주택자의 경우에는 지금 현행은 거주 여부를 구분하지 않지만 2027년에는 비거주이신 경우에는 이제 9억만큼만 공제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외에도 우리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연령이나 아니면 이제 보유 기간에 따라서 장기 보유에 대한 세액 공제를 적용을 해주고 있는데요. 연령 부분에 대한 세액 공제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는데 우리가 이제 보유에 대해서 공제해주던 것을 단계적으로 우리가 이제 장기 거주 세액 공제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단계적으로 2027년, 8년 이렇게 기준을 정해서 실거주로 패러다임 자체가 변경이 되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실거주하지 않는 분들, 1주택자지만 거주하지 않는 분들은 예전에는 1주택자로 그냥 좀 어느 정도 동일한 세금을 이제 부담했다면 앞으로는 같은 1주택자여도 동네에 이제 옆집에 사는 사람, 실제 거주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는 거네요. 네. 실제로 예를 들면 지금 현행 우리가 시세 한 20억 정도 그리고 공시 가격이 뭐 한 14억 정도의 주택이다라고 예를 들었을 때 여러 가지 변수에 따라서 뭐 세금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지금 단계에서 그냥 보유만 하셨다, 10년 보유만 하셨다라는 가정을 두면 현행 2026년도에 종합부동산세와 이제 농어촌 특별세까지 해서 한 25만 원 정도의 세금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주하지 않은 주택의 경우에 2027년도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제 세금 부담액이 한 70만 원 정도로 좀 인상이 되고 2028년도가 되었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한 거의 140만 원 정도 대략적으로 그렇게 계산이 되고요. 만약에 이 시세 20억개 주택에 실거주를 하고 계신다. 공시가격 14억 그리고 시세에 한 20억 정도의 실거주를 하고 계신다라고 한다면 27년도부터는 사실상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에서 아예 제외가 되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주하고 하지 않고에 대해서는 세부담 차이가 많이 난다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0원이나 140만 원 이 차인데 이게 이제 시세 20억을 가정해서 낸 금액이지만 이게 더 비싼 집이면 이 차이가 훨씬 더 많이 벌어질 거잖아요. 그리고 부단장님께서 이 세율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 공시 가격도 어려운데 사실 또 과세 표준이라는 단어가 등장해서 더 어렵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안을 보면 세율을 인상하는 구간은 과세 표준이 6억이 넘는 구간부터 세율이 인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정부는 전반적인 인상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우선 이 과세 표준이라는 게 뭔지 한번 짚어주시고 과세 표준 6억은 도대체 한 어느 정도 시세인지 좀 같이 설명해 주세요.
일반적으로 과세 표준하고 시세하고 동일한 개념은 아닌데요. 공정시장, 그 공시 가격이 발표가 되면 그 공시 가격이 보통 시세 60% 정도를 반영을 하고 있는데 그 공시 가격에서 우리가 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공제 금액을 차감하고 거기에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하면 이제 우리가 과세 표준이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2027년도를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실제 거주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14억 원이 공제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70% 인상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과세 표준 그 6억을 역산해서 계산을 해서 시세를 한번 산출을 해보면 대략적으로 6억 초과, 과표 6억 초과는 시세가 한 38억에서 40억 초과되시는 분들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세율에 대한 그 인상이 그 6억 이하에 대한 과표에서는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6억 초과부터 이제 세율이 인상이 됐는데 우리가 그 16억 초과 그리고 12억 초과분에 대해서 12억 초과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우리가 다주택자에 적용을 해왔던 세율을 동일하게 주택 수의 구분 없이 이제 일률적으로 적용받게 되시는데요. 우리가 6억 초과는 한 40억 초과 그리고 과표 12억 초과는 한 50억, 51억 초과 이렇게 해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이제 당초에 이제 기조시 때 발표를 하셨을 때 우리가 40억 이하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이제 공시가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증가될 수는 있지만 구조 자체에 대한 증세는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초고가 주택, 우리가 40억 초과, 50억 초과에 대한 초고가 주택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증세에 우리가 세율 구간을 좀 합리적으로 조정을 하면서 그거에 대한 부담을 지우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하신 사항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40억 초과를 초고가라고 생각을 하신다. 네, 그렇게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율이 인상되는 건 한 시세로 40억 정도고 정말 예전에 다주택자 수준의 세율을 적용받아서 정말 세금이 많이 뛰는 구간 한 50억부터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세율이 오르지 않는 과세 표준 6억 이하 구간에서도 종부세는 오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종부세는 이제 6억 이하의 경우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시가격들이 매년 상승을 하기 때문에 법에 의하지 않고도 보유세는 지금 같은 시장 상황이라면 계속적으로 인상은 됩니다. 왜냐하면 공시가격이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런데 공시가격이 기준에서 그대로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세부담이 줄어드실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기존에는 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도 보유 거주 구분 없이 12억을 공제를 하다가 공제 금액이 한 2억 정도 더 인상이 되셨고 세율은 동일하시기 때문에 사실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10% 인상을 했지만 그게 서로 상쇄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30억에서 40억 구간대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세금에 대한 변동이 거의 미미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40억 초과되시는 분들부터는 우리가 법에 따라서 개정안을 영향받게 되시면 이제 세율이나 뭐 이런 것들이 증가되면서 직격을 좀 받으시는 거고 거기 이제 50억 초과되시는 분들 우리가 과표 12억 초과되시는 분들은 아예 세율적인 측면에서도 다주택자와 동일하게 취급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들의 세금 부담 그 폭은 훨씬 더 커질 걸로 네 보여집니다. 좀 어려운 용어가 있어서 하나 더 여쭤볼게요. 그 세부담 상한이라는 게 이 세부담이 갑자기 지난해보다 갑자기 늘지 않도록 어떤 우산을 씌워주는 역할이라고 들었는데 200%라는 거는 내년의 종부세는 아무리 뭐 이런 게 많이 올라도 올해보다 2배 이상 내지 않는다는 이런 의미인가요? 단순하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그런 개념은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계산을 할 때는 단순히 내가 작년에 부담했던 납부세액의 200%로 계산되지는 않고요. 지금과 같은 상황이었는데 작년에도 지금과 같은 상황이었다면 계산됐을 그 세금 부담액을 계산을 하는데 사실 이 세부담 상한액을 초과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네. 정말 많이 올라야 된다는 의미군요.
그리고 뭐 기존에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는 집이 없었다가 올해 그럼 집을 취득하시는 분들은 작년에 부담세액이 0원이었는데 기본적인 원리 자체는 작년에 내가 이 주택을 보유했었더라면 납부되었을 종부세와 이번에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개편된 내용을 계산했던 종부세를 비교했을 때 실질적으로는 이제 2배를 넘지 않는다로 계산되는 개념은 맞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양도세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 종부세보다 어렵다는 게 양도세라고 하는데, 자, 양도세에서 제일 크게 바뀐 게 어떤 부분인가요? 양도소득세도 개편 자체가 워낙 이제 대대적으로 개편이 되어 와서 지금 뭐 셈법이 상당히 이제 복잡해지시기는 했는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 대해서 그동안은 사실 10년 보유하면 최대 80%까지 공제를 적용을 했었던 부분이 지금 현행은 보유와 거주를 이원화해서 보유 4%, 이제 거주 4%, 최대 10년의 경우에 이제 최대 80%를 적용을 해왔던 이원화 적용이 이제는 아예 이제 거주 쪽으로 완전 이제 개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유만 하셨었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장기 보유 특별 공제에도 제한이 상당히 많이 있을 걸로 보여지고요. 심지어 1세대 1주택에 10년 이상 우리가 거주를 하셔서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80%를 적용을 받으시는 분들이라고 하시더라도 거의 우리가 초고가 주택에 해당하는 양도의 경우에는 우리가 2028년, 2029년 이렇게 단계별로 그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 금액의 한도를 또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우리가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우리가 전체 모두에게 우리가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는 그런 정부의 의지가 좀 확인이 되는 대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는 앞으로는 단순히 집을 갖고 있다고만 해서 양도세 깎아주는 거 이제 안 하겠다. 그리고 예전에는 정말 뭐 수백억 비싼 집도 다 깎아줬는데 이제는 무작정 깎아주지 않고 한도를 두겠다. 이 두 가지가 좀 크게 바뀐 내용인 것 같은데, 워낙 변수는 많겠습니다만 그래도 좀 워낙 어려운 내용이다 보니 좀 사례로 좀 설명을 부탁드릴 텐데, 그러니까 지금 내가 갖고 있는 집을 팔 때, 그리고 이 양도세 개편이 다 끝나는 2029년 이후에 집을 팔 때 양도세금이 한 어느 정도로 좀 달라지나요? 16억의 주택을 취득을 해서 우리가 10년 거주를 하시고 한 56억에 우리가 주택을 양도하는 사례가 실제 사례가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초고가 주택이네요. 네, 초고가 주택이죠. 그리고 10년 거주를 이제 하셨고 그 경우에 지금 현행 세법으로 뭐 1세대 1주택 비과세 12억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 비과세를 적용을 하고 장기 보유 특별 공제를 적용을 하고 그렇게 해서 현행 양도소득세 부담세액이 대략적으로 한 2억 4천 정도가 발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세제 개편안을 반영해서 계산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2028년도에는 올해 거주를 하셨다고 하더라도 장기 보유 특별공제에서 20억 한도를 적용을 받으셔서 세금이 한 4억 4천 정도, 그리고 우리가 한도 10억을 적용받는 2029년에 예정된 개정안을 우리가 적용을 하면 한 9억 4천 정도의 세금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행과 2029년도 한도 10억 기준을 적용받는 완성 단계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적용했을 때 세 부담이 거의 4배 이상 증가한다라고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뭐 이게 가정이고 또 3년 뒤에 집값의 지금이랑 동일하라는 보장은 없습니다만 16억에 사서 56억에 팔면 이제 단순 뺄셈하면 40억이 차익인데 거기에 세금을 지금 떼고 남는 거는 한 37억 정도로 손에 쥐는데 이제 3년이 지나면 거의 이제 한 9억 5천, 10억을 세금으로 내야 되니까 결국 이분은 실거주라는 이제 실거주 한도를 다 받았습니다만 이거는 공제 한도가 생겨서 이렇게 변화가 큰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예시도 좀 한번 들어봐 드리면 8억에 취득을 해서 지금 한 뭐 30억 정도 이제 우리가 양도가 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10년 보유하고 2년밖에 거주하지 않았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 현행 세법을 적용을 했을 때는 세 부담이 한 2억 7천 정도
예상이 됩니다. 근데 거주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지금 보유 단계에서 4% 적용받는 것들이 2028년, 2029년에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한도 이내의 금액이더라도 우리가 그 금액이 보유에서 거주로 전환이 됨에 따라서 2028년 예정된 안을 적용을 하면 세부담이 한 3억 7천. 그리고 2029년에 예정된 법을 적용을 하면 한 이제 4억 7천. 이렇게 부담이 이제 증가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반면에 이제 정부에서 설명할 때 보면 오랫동안 거주한 1주택자들은 양도세 부담이 오히려 뭐 줄어든다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이거는 또 왜 그런 거예요? 10년 이상 거주 주택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뭐 비과세도 적용을 그동안 해왔고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적용을 했지만 그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기본공제가 지금 현행 250만 원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개편안에 따르면 10년 이상 거주한 주택의 경우에는 10배 확대를 해서 2,500만 원을 공제를 해주겠다. 다만 여기도 모든 주택에 대해서 다 인정을 하는 것은 아니고 양도 가액이 30억 이하의 주택에 대해서는 실거주자에 대한 실외익을 보호하겠다라는 취지인데요. 그 경우에 제가 앞서서 그 예시를 들어드렸던 지금 현재 뭐 8억에 취득을 하셨다가 그래서 2억 7천 정도 거주하지 않으신 10년 보유 2년 거주하셨었던 경우를 약간 상황을 바꿔서 10년 아예 실거주를 하셨다라고 하면 실제로 세법 개정안 적용을 받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한 7,700만 원 정도 로 부담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거주를 하시지 않으시고 거주를 하시고 간에도 2억 정도, 1억 넘는 금액의 세금 부담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실거주자의 경우에는 실제로 세금이 많이 세이브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결국 종부세나 양도세나 결국 실거주를 해야만 세금 부담을 좀 줄일 수 있고 결국 비거주하면 어느 정도의 부담을 더 늘리겠다는 게 이번 세제 개편안에서 읽히는 부분인데 실거주를 부득이하게 못하는 사유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기존에도 부득이하게 거주를 하실 수 없는 상황에 대해서는 법에 이제 열거가 되어 있기는 한데요. 이제 본인의 질병 치료를 위한 뭐 요양을 위한 경우라든지 아니면 뭐 그 근무지에 대한 이전 그리고 우리가 뭐 학교나 이런 거에 대한 진학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유를 법에서 정하고는 있었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우리가 실거주 쪽으로 개편이 되고 과세 체계나 기준이 개편이 되면서 이 부분에 대한 사실 판단에 대한 부분이 과세 관청과 쟁점이 상당히 첨예하게 많이 발생될 걸로 예정이 되는데요. 우리가 일단 거주라고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주민등록 소재지 등록을 원칙적으로 하지만 실질 과세 원칙에 따라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했다고 완료되는 것은 아니고 추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판단을 할 때 정말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그런 관련 증빙들을 좀 미리 구비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서울 강남권에 이제 초고가 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뭐 보유세, 양도세 양쪽 다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분들은 좀 조금이라도 절세를 위해서는 좀 어떻게 움직이는 게 좋을까요? 실제로는 실거주를 채우시는 방향으로 이제 진행을 하시는 게 세제적으로는 가장 도움이 되고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뭐 그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고 거주 뭐 교육 이런 환경 때문에 실거주를 하지 못하시는 분들이 비단 세금 때문에 실거주를 하실 수 없는 상황들도 많이 발생을 하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뭐 기존에 이제 세금 관련해서는 일정 부분 우리가 오히려 이전을 해 오시는 게 주거 비용을 더 상승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련해서는 상황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는데 다만 현장에서 실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을 보면 우리가 초고가 주택에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신데 이미 자녀분들도 다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향후에 양도소득세나 이제 보유세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금 유동성 면에서 좀 고민을 하시면서 좀 다운사이징을 고려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근데 다운사이징을 고려를 하시면서 뭐 아예 뭐 우리가 비조정 대상 지역이나 뭐 아예 지방으로 가시겠다라기보다는 다만 다운사이징하고 조금 그 물건의 사이즈를 좀 줄여서 세제적인 이제 혜택도 누리고 그리고 생활 편의시설 뭐 이렇게 병원이라든지 그리고 그런 쪽으로 좀 이전을 고민하시는 분들은 실제로 좀 현장 분위기는 고민을 많이 하고 계시기는 합니다. 네. 아, 그리고 이 부분도 또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 정부가 이제 처음에 퇴로를 좀 열어줬다고 했잖아요. 집을 팔 수 있도록 압박하는 동시에
그래서 다주택자들한테는 매도 기회를 주겠다고 하면서 2년간 한시적으로 양도세 중과세율을 조금 낮춰주겠다고 했는데요. 그럼 다주택자들은 이제 매도를 하냐 아니면은 버티느냐 이거를 고민할 텐데 세제 측면에서 좀 어떤 조언이 가능할까요? 복합적으로는 이번에 다주택자가 인하가 되면서 단계적 인상이 예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단계적 인상 이후에는 사실 보유세하고 같이 양방향에서 세제 증가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주택자 분들이 우리가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과세 기간의 모든 양도 차손익을 통산해서 우리가 과세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내가 어떤 중과 배제나 이런 양도소득 큰 거를 나중에 양도를 해야지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전체적으로 물건별로 양도 차손익 통산과 그리고 시기를 좀 잘 선택을 하셔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시고 의사결정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세제 개편안이 결국 이대로 확정돼서 이제 시행된다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달라질까도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부분인데, 우선 지금 개편안만 봤을 때는 세금을 부담 때문에 좀 매물을 얼만큼 사람들이 내놓을까, 그래서 집값 시장에 좀 영향을 미칠까, 이 부분이 제일 관심사인데 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사실 저는 이제 세무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가 뭐 부동산 시장의 그런 그 시가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그렇게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지금 현장의 분위기만 조금 전달을 드리자면 실제로 매도를 고려하시면서 그 문의를 주시는 분들은 상당히 많이 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들의 상황에 따라서 이거를 양도를 하면서 매물로 나올지 아니면 아예 지금 좀 더 이르게 자녀에게 이제 증여를 하는 방식으로 이 물량을 해소를 시킬지를 좀 고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고령자층의 현금 유동성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그런 분들의 매물은 조금 나올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런 매물 출회가 장기간에 거쳐서 계속 지속될 수 있을 거다라고는 사실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현장의 분위기 자체는. 네. 근데 확실히 우리가 매도를 고민하시면서 문의하시는 건수는 상당히 많이 늘었어요. 네. 그럼 만약에 매물 출회를 좀 세금 때문에라도 고령자분들처럼 좀 매물을 내놔야겠다라고 하는 분들은 세제 측면에서 봤을 때 좀 언제 안에 파는 게 제일 좀 세금적으로 그러니까 이득일까요?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실거주를 하시면서 부득이 이게 시세가 많이 올라가서 초고가 주택이 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장기보유 특별공제의 그 금액 한도가 적용되기 전인 2027년도에 매도를 하시는 게 가장 전략적인 매도라고 보여집니다. 네. 그 이제 20억 공제 캡이라는 게 씌워지기 전에 그게 내년 말까지는 파는 게 양도 그러니까 세금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하다는 말씀이시죠. 반대로 그런 매물들을 좀 이렇게 실수요자 혹은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그런 매물이 내년까지는 좀 나온다고 해서 좀 노려볼 만도 하겠네요. 그렇죠. 내년까지는 그런 매물들이 실제로 나올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그 실거주 1세대 1주택 외에 우리가 일시적 2주택자에 대해서 조정 대상 지역 물건의 경우에는 그동안 우리가 매도 기간이 3년에서 2년으로 또 제한이 되는 법도 지금 우리가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경우까지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초고가 주택 외에도 조정 대상 지역 내 매물들은 좀 많이 출회가 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대출 정책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실제로 매도를 하고자 하여도 매수자 찾기가 어려워서 매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들도 많이 있는데요. 금액적으로는 여러 가지 매물들이 시장에 지금 한시적으로는 많이 나올 걸로 보여지고, 주택을 취득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그 기회를 노려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부단장님께서도 좀 초고가 주택 갖고 계신 분들이 좀 이제 다운사이징을 고민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럼 이제 초고가는 좀 가격적으로 이제 메리트가 많이 줄어드는 거지만 그 아래 가격대 아파트들은 좀 더 수요가 몰려서 소위 뭐 이런 말씀들을 하더라고요. 이제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덜 똘똘한 한 채로 좀 더 이제 사람들이 몰릴 거다, 이런 얘기들도 하는데 이건 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이 비단 세금 때문에 발생된 현상은 아니거든요. 뭐 금리라든지 대출 정책이라든지 뭐 환경 그리고 교통 인프라 뭐 교육 이런 것들 복합적으로 이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 현상이 발생된 건데 이번에 이제 세제적인 측면에서 그 부분에 대한 브레이크를 확실히 걸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세제에서 걸었다고 해서 그 현상 자체가 완전히 해소될 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다만 실제로 뭐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령자의 다운사이징 그러면서 그분들이 말씀하실 때 뭐 그래도 이제 몸 아프고 불편하고 하시니까 병원이나 편의시설이 가깝고 그리고 그 안에서 좀 뭐든지 다 이루어지는 인프라가 좋은 약간 신축이나 이런 쪽을 또 선호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지금 상황에 대한 반대급부로 약간 이제 말씀하셨었던 덜 똘똘한 한 채, 가성비 좋고 실거주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지역들은 또 일시적으로 또 상승이나 또 선호도 수요가 좀 더 많아질 걸로 보여지기는 합니다. 네. 처음에도 언급 주셨던 것처럼 저희가 얘기한 오늘 이게 개편 아니고 확정된 게 아니잖아요. 결국 국회를 통과를 해야 되는데 좀 언제쯤 그럼 이게 확정되는 건가요? 네, 지금 현재 8월 20일까지 입법 예고 기간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심의를 거치고 나서 9월 본회의 때 아마 상정이 되고 국무회의나 이런 심의를 거쳐서 실질적으로는 연말에 12월 한 말 정도에 본회의에서 국회 통과 여부를 확인을 하시고 나서 국회 통과가 되고 나서도 세부적인 시행은 시행 일자가 언젠지까지도 일단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추이를 지켜보시면서 의사결정 하시기 전에 그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하시면 의사결정 하시는데 좀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워낙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확정되기 전에 섣불리 뭔가 결정하지 마시고 최종적으로 확정된 이후에 내년 올해 연말 내년 초 상황을 보고 그때 뭐 집을 팔지 실거주할지 결정해라. 그래야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